네. 지금부터 한국관공부학회 특별세미나 PR 그룹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주호 대표님을 모시고 콘텐츠가 만드는 소통의 힘, PR의 미래와 관련한 주제로 오늘 관공부학회 회원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차영남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이 개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관공부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광고 구루에게 듣는다 첫 번째 특별 특강을 했고, 이번엔 연타석으로 PR 구루에게 듣는다 해갖고, 한국 PR 협회장이시고, 또 KPR 대표신 김주호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런 특별한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전에 듣도 보도 못한 팬데믹이라는 그런 엄청난 환경의 변화 속에 있었고 또 뭐 갈수록 여러 가지 에드테크라든가 이런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광고나 PR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궁금증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관공 PR인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PR 협회장으로 또 수고를 하시면서 PR의 발전에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주호 회장님을 모시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배우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또 이따 질의응답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뭐 이론적으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업계에서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학계와 업계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리가 저희들 학회 및 업계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를 주관 준비해 주신 최홍림 교수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해준 김주호 회장님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신 관공부학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방학이고 뭐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 강연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히 하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김조 대표님의 강연을 시작하게 될 텐데 강연에 앞서서 잠깐 김조 대표님 양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김조 대표님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관공부업계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학회에 계신 분들이 김조 대표님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짧게나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조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KPR 사장님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국 PR협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제일기획에서 KPR이 있기 전에는 제일기획에서 오랫동안 PR 업무를 해오셨죠. 거의 우리나라 PR 업계를 이끌었다고 봐도 이렇게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양력으로 보면 가장 김조 대표님 하면 생각나는 거는 평창올림픽이죠. 예, 평창올림픽 유치 캠페인에 이 적극 참여해서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리고 또 진행되도록 이 도움을 주셨고 그거를 해가지고 IOC의 올림픽 훈장도 받으셨고 IPC 훈장도 받으셨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서로는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도 많이 교재로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뭐 PR의 힘, 뭐 이기는 홍보, 성공하는 PR 그리고 세계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스폰서십 특히나 김조 대표님이 이 스포츠 관련 PR 행사나 스포츠 관련 올림픽과도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 오셔가지고 아마도 사례들이 되게 재밌는 사례들도 많고 오늘도 뭐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아마 사례들이 좀 소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김조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김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조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김조호입니다.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저도 좀 쑥스럽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뭐 이론적인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오랫동안 이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거, 또 뭐 사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레슨런들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학회 5군데하고 피아노페하고 해서 이제 펜타포럼이라는 거를 그 하이아트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한번 키노트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 전에 이제 광고 홍보학회도 제가 학회에 무슨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이그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좀 통합이 돼가는 경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벌써 6, 7년 이렇게 지난 가운데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심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드리는 주제도 제가 이제 콘텐츠로 잡았지만, 내용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더 심화됐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강의 제목은 콘텐츠가 만드는 소통인 PR의 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제목을 PR의 미래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 이제 광고하는 교수님들 많으시고 또 디지털 쪽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커뮤니케이션 업계에 공통된 어떤 과제, 뭐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목차는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어, 먼저 이제 깐느가 끝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깐 라이온스 해갖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깐 광고제, 깐 영화제, 깐 방송제 이렇게 이제 개최가 돼요. 근데 사실 이제 깐이 잘 아시겠지만 광고라는 말을 안 쓴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도 사실 저희가 이제 약어로 깐 라이언스 하지만 깐 라이언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크리에이티비티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죠.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비티 축제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깐이 끝나고 나서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긴 특집 기사를 하나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분은 이제 가신 건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제 여러 그 아마 아이디를 받으셨는지 해갖고 온라인으로 보고서 기사를 썼는데 이 제목이 보시면 알겠지만 키워드로 있는 2022년 깐 국제 광고제 결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이 중앙일보 기사를 쭉 찾아봤더니 깐 국제 광고제, 뉴욕 국제 광고제, 뉴욕도 사실 광고제라는 말을 안 쓴 지 꽤 됐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보니까 이제 내용은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축제, 페스티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많이 쓰셨는데 제목은 이제 역시 아직도 광고라는 용어를 쓰고 계셨고 그래서 요 기사를 보는 김에 제가 여러 군데를 봤더니 아직도 이제 많은 매체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표 기능으로 이제 광고를 써야 되겠다 이런 의식들이 기자분들한테 아직도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사실 깐도 이제 많이 변했죠. 이번에 그 아까 중앙일보 기자가 쓴 내용 중에 저는 이제 이 원문을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 세상을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따뜻한 방향으로 이끄는 작품의 갈채를 보낸다. 이게 이제 아마 홍보 문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깐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게 광고 축제, 커뮤니케이션 축제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게 비단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더 한 단계 나가서 이제 기술 개발 이런 거에 대한 그 경영도 지금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깐 라이언스에서. 그리고 이제 PR 부분만 봐도 사실 저는 이제 깐에 저도 뭐 몇 번 출품을 해봤고 또 사실 PR 입장에서 보면 국제 PR 협회 IPRA에서 주는 골든 월드 어워드가 사실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PRS에서 주는 실버 엠빌이 이제 교수님들 많이 사례로 다루시는 그런 이제 상인데 그 두 가지가 이제 미국 쪽, 유럽 쪽에서 가장 권위 있는 PR 쪽의 상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깐이 이제 워낙 이게 대규모 그 흥행을 하면서 PR도 깐 쪽으로 많이 이제 특히 몰리고 있고 특히 이제 PR 부분에도 영상 부분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1488개 작품이 나왔고요. 아시겠지만 깐에는 특별한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위한 라이언, 글래스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SDG, 이게 이제 요새 ESG 뭐 관련해서 많이 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이제 그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의 뭐 일종의 투자, 기술 투자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티타늄은 오히려 혁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퍼티 자체를 혁신한 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 자체 본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까지 이제 상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티타늄 부분에 상을 받은 게 바로 그 닷패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쓰고 또 이 패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제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닷패드라는 것이 이제 독일의 서비스 플랜이라는 큰 광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이제 한국 지사 겸 뭐 이 같이 일한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을 같이 받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장애를 위한 최초의 스마트 패드를 개발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크게 보면 뭐 세상에 그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기술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개발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티타늄 부분에 대상 그랑프리로 이제 수상을 한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산국제광고제가 올해도 그 8월 달에 열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에드스타스라고 하고 한글로는 부산국제광고제로 이렇게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 에드스타스가 매드스타스로 바뀝니다. 마케팅 앤 어드버타이징 디지털인가요? 앤 디지털인가요? 제가 약어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동안에 이제 광고 대라는 그 인식 실제로 이제 이 에드스타스도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화됐지만 외형적으로 이름을 이제 에드스타스로 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아마 내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붙여갖고 에드스타스라는 아주 혁신적인 단어를 붙여서 이번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입니다. 사실 이 축제는 뭐 음악이라든가 필름 축제로 시작이 됐고 이제 이게 인터랙티브 바람이 불면서 인터랙티브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페스티벌을 같이 겸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축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깐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이 축제, 광고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업계에서 참가하는 축제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는 오바마 대통령 때 개막식에 대통령을 초대할 정도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해갖고 이런 형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형태가 지금 이제 깐이라든지 다른 축제로도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부산국제광고제도 부산 해변에서 조금 기존에 이제 광고 중심에서 좀 페스티벌 형태로 나가려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표가 올해 이제 에드에이지의 그탑 25 글로벌 에이전시 그 리스트인데요. 이게 이제 매드타임스에서 표를 만든 건데 여기 이제 제일기획하고 이노션이 11위하고 14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드셨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전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 2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모르는 회사가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광고 회사, 광고 그룹, 커뮤니케이션 그룹으로 알고 있던 회사들이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위에 올라 있는 악센추어 같은 데가 이제 잘 아시는 그 시스템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투자를 해갖고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를 해서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4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10위권에 보면 이제 IBM이 역시 이런 컨설팅 플러스 이제 인터랙티브 이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마케팅 서비스를 해갖고 지금 10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있고 17위에 보면 DJ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에델만이란 PR 회사의 홀딩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PR 회사가 지금 17위까지 광고 그룹 전체 총순위에서
17까지 와 있는데 사실은 이 DJ 그 에델만도 저도 뭐 여기 연수 3개월도 갔다 오고 저도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메인이 PR이지만 여기에 스포츠 마케팅 회사,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회사, 조사, 광고 이런 회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이 이제 PR 회사이지 여기도 역시 다른 회사들처럼 많은 부분에 그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그 회사들이 이제 출발은 광고 회사, 출발은 디지털 회사, 출발은 어떤 부분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의 영역별로 보면 포션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말하는 많은 영역들의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디지털 그 회사들의 성장세가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티타늄 그 상 받은 프로젝트도 소개를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경향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화그룹이 뭐 이번에 나로 프로젝트도 나로 그 네.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고 또 태양광 사업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제 한화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 그룹의 이미지를 그런 거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그거를 이제 뭐 레벨업 뭐 어떤 레버리지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메콩강에다가 청소하는 배를 만든 거예요. 청소하는 배를. 근데 그 배를 이제 태양광을 에너지 동력으로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 청소를 해주게 이렇게 만든 건데 사실 이게 이제 뉴욕 페스티벌에서 금상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하나 그룹의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게 뭐 돈이 뭐 일정 부분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를 작게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 개발, 기술 제품이거든요. 청소선을 태양광을 유지해서 만든 청소선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 뉴욕 페스티벌이라든가 각종 국제 그 크리에이티비티 페스티벌에서 이제 이 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광고다, PR이다, 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질로 들어가서 어떤 기업의 이런 활동을 하도록 좀 제한하는 그런 역할까지 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영역 파괴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건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EV6라는 그 자동차가 기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가 이제 나와서 작년 3월 달에 이제 월드 프리미어 해갖고 론칭을 했는데요. 그 작년 3월 달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시기였습니다. 작년 재작년이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고 모여 있는 장소에 가길 꺼려하고 백화점 같은 데도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도 똑같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차를 사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본 다음에 매장에 와갖고 시승을 하고 자동차를 둘러보고 시승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차를 구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중간 단계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아에서 이 VR 드라이빙 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11나라 9개 언어로 해갖고 11나라에 이걸 이제 만들게 돼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해외 그 상을 출품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더빙은 영어로 됐지만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perience matter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buying a car. That's why a lot of customers tend to test drive before purchase. Traditional test drive was quite straightforward. Make a reservation, visit a showroom, and make a test drive. In the era of COVID-19 and digitalization, however, we thought test drive experience should go beyond the existing format. Our project started by facing these customer pain points.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we intended to complement the existing experience and create a seamless journey all the way to purchase. Just like offline experience, VR Driving Center consists of 3 part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drive, with 2 target-focused driving courses. You can start by choosing 3 keywords that best represent you as a driver. The trim and courses recommended that suit your lifestyle. Look around the car in different angles, pick a color, and you're ready to roll. In this course for the performance-driven speedsters, you get to race along the city's night skyline in the Kia EV6 GT. There's another course designed for the outdoor adventurers. Here, try charging your EV6 GT line trim and get ready for your virtual road trip. Take a look around the interior and discover the latest high-tech features along the way. Based on your location, you can travel around major cities in Europe, South Korea, or North America. On March 30th, 2021, VR Driving Center made its global debut via EV6 World Premiere. Successful results followed. A total of more than 220,000 global customers visited VR Driving Center within a single month, spending 4 minutes and 47 seconds on average. Significant contribution was made to pre-reservation, which was one of the key KPIs. Within just 30 days, 165 viral contents were generated worldwide, even without any paid promotion. Not to mention the positive reactions made across social media. With this remarkable accomplishments, VR Driving Center contributed in closing the EV6 pre-reservation 2 weeks earlier than planned, marking another successful launch case in Kia's history. VR Driving Center now aims to become the standard modular platform worldwide, with more models Kia plans to introduce in the future. Our effort to improve mobility experience is just the beginning.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지금 그 이제 보신 영상을 저희가 전통적인 개념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 차원이라고 해야 될지, PR 차원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이거를 뭐 디지털 캠페인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막 이걸 또 이제 공간에서 어떤 공간 홍보관 같은 데서 이걸 보여준다 그러면 뭐 전시라는 개념의 전시 콘텐츠로 봐야 될지 굉장히 좀 그렇게 전통적인 개념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관점에서 보면 그 옛날에는 만약에 매장에서 이제 어떤 고객들이 찾아와 갖고 시승을 뭐 하고 차량을 이제 설명한다고 하면 그 역할은 세일즈맨의 역할이었거든요. 우리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세일즈 프로모션의 역할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현장에 와서 뭐 이거는 기능이 어떻고 이거는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으니까 이거는 값을 뭐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해드리니까 사시죠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기능을 이 영상이 아까 그 적어도 4분의 1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이 영상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른 광고를 봤을 수도 있고 뭐 브로셔를 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어떻든 요 접점에 저희 같은 PR 회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PR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저 사람들이 이 기아 EV6라는 제품에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PR이 이제 관계 증진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이해를 넓히고 이 제품을 더 이해를 넓히고 또 더 좋아하게 하는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건 또 PR적인 역할이라고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의 주장이고 이걸 그렇게만 이렇게 딱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여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뭐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시대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몇 가지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마케팅 환경이 굉장히 변화하고 또 그거에 따라 갖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콘텐츠라는 영역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들 자주 이렇게 뵙는데 교수님들이 이제 그 관공부학과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미디어 학부 뭐 언론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방송 신문 이런 거 많이 하다가 또 한때는 뭐 광고 또 한때는 PR 뭐 디지털 이렇게 했는데 요새 이제 그 고등학생들 면접을 해보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뭐
아니면 컨텐츠 기업자가 되려고 합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학생들을 만나보면 장래 희망이 뭐냐고 하면은 좀 그 망설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찝으면 유튜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MCN이라는 아주 새로운 직종, 새로운 회사들도 생겨나고 또 실제로 유튜버를 해갖고 돈을 버는 분들도 많고 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갖고 스타트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면 물론 뭐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이런 위에서 언급한 이런 회사들이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저희가 광고라든지 PR이라든지 이 어떤 이런 이제 저희가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회사, 전시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위에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에 있어서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저희 그런 영역에서도 보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학생들은 그 일의 본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회사의 규모라든지 성장세라든지 이런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 갖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떤 실질적인 그 일의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 자체로 보면 훨씬 학생들 입장에서 더 배우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커리어를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컨텐츠라는 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디지털 컨텐츠 위주로 많이 그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화 컨텐츠라든지 스포츠, 방송, 심지어는 요새 이제 OTT가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 OTT 컨텐츠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그럼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컨텐츠라는 게 뭘까?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커뮤니케이션 업계에서 컨텐츠란 말을 쓴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에는 저도 이제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했지만 대개는 클라이언트들이 누군가가 어떤 결과,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컨텐츠로 얘기를 했을 때 광고 제작물, CF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대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조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좀 넓혀서 컨텐츠라는 걸 보면 물론 광고 영상, 뭐 신문 광고도 있겠죠. 광고 제작물이라든지 유튜브 영상, 웹드라마, 웹툰, SNS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제작물들, 방송 PPL, 그다음에 뭐 PR에서 하는 이제 보도 자료도 저는 하나의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애드버토리얼 형태로 나가기도 하고 기획기사 형태로도 나가기도 하지만 그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신문의 지면을 차지하는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전시, 어떤 종합적인 캠페인,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컨텐츠 영역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컨텐츠가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결국 하려면 미디어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미디어가 4대 매체 이렇기 때문에 4대 매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그 광고라는 걸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 미디어를 생각을 하고 미디어 믹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컨텐츠를 기획을 해야 될 경우가 이제 오히려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핵심 메시지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리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공중에 전달할게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 거는 교수님도 너무 잘 알겠지만 과거에는 이 호감도를 잘 알고 호감도 갖고 이렇게 해서 단선적으로, 그래서 결국 구매로 가고 충성 고객이 되고 이런 유형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막 뒤죽박죽이 되죠. 그냥 온라인에 훅 떠버리면 그냥 바로 그 온라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고, 그 구매를 한 사람들이 바로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갖고 내 써보니까 좋다,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런 중간 단계들이 그냥 생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이 맥킨지에서 보면은 저희가 말하는 이 컨텐츠 이런 역할이 이제 처음에 이 컨시더 단계 전에 한번 영향이 있지만 지금에는 이제 그 바잉 단계에도 이제 그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비정형화된 구매 형태가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선적으로 그 단선적인 시대에 있던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략, 컨텐츠라면 컨텐츠,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영역들이 지금의 새로운 영역의 컨텐츠 형태로 다양하게 바뀌어서 세밀화된 타겟을 공략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컨텐츠의 그 이용 사례를 몇 개 얘기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콜라보레이션이고 하나는 뭐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드리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요새 이제 데이터 드리븐 그 말씀도 많이 하고 디지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 살펴보고 첫 번째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제가 뭐 이제 이 케이페로 오면서 콜라보레이션 옛날에 이제 김낙회 광고 총연합회 회장님이 이제 통섭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회자되고 이랬던 측면이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어를 발굴을 해갖고 계속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여러 기능들의 통합 이걸 이제 제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요새 이제 그 티빙에서 서울 체크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주에 이제 끝난 것 같더라고요. 12회. 그래서 이제 매주 업로드 될 때마다 봤는데 사실 이제 이효리가 제주도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효리 민박이 서울에서 제작진이 넘어가서 이제 이효리 집에서 일어나는 그 일, 거기서 이제 스타들을 초청해 갖고 스타들이 여행 와서 일어나는 그 해프닝 이런 거를 이제 제주도 중심으로 끌었는데 이 서울 체크인은 이제 이효리가 서울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왔다 가면서 친한 연예인 아니면 새로운 연예인을 만나서 하룻밤 자면서 연예인들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이걸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 갖고 방영을 한 건데 우선 제일 큰 변화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JTBC라든가 공중파 같은 데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티빙이라는 OTT 채널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 방송국이 개설되어 있는 그 채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얼마든지 보고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제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티빙에서 기아 자동차하고 아주 대대적인 PPL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리가 이제 서울에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내리면 타는 차량이 매일 바뀌는데 그게 이제 기아 자동차인데 또 상당 부분은 차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아 자동차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효리라는 스타, 그다음에 OTT, 티빙이라는 그런 매체 이런 걸 집중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하에서 그렇게 이제 콜라보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콜라보레이션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관찰 예능 같은 거거든요. 이효리하고 이효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카메라를 수십 대를 설치해 갖고 따라가면서 방송을 만든 건데 이 과정에서 이효리가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숏폼 영화인데요. 19분짜리인가 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이제 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등장인물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또 하나 보여주고 또 중간에 보면 이효리가 이제 하나의 노래 음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작곡가하고 만나서 음원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효리가 이제 평생 많은 사진 작가들하고 작업을 해왔는데 그 사진 작가하고 작업을 한 거를 다 모아갖고 사진 작업을 하고 팬들하고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 하고 영화 시사회를 하는 장면 이런 것까지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영화, 음악, 사진 이런 요소를 이효리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다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굉장히 좀 그, 좀 이채로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 고객 기업들이 어떤 마케팅을 하는 관점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된 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바일 폰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뭐 AR, VR, 뭐 5G, 뭐 드론 엄청난 그런 기술의 발달이 이제 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 갖고 소위 말해서 이제 IMC라든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대로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래드 제이크만이라고 이제 그 펩시콜라 CMO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어떤 강연에서 한 부분인데 뭐 본인은 사실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세상의 마케팅이 디지털 형태로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레거시 광고 대행사들도 이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분도 이제 요 말을 한 지가 좀 지나긴 했는데 지금 이미 뭐 큰 대형 광고 회사는 물론이고 또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회사대로 다른 영역을 또 흡수해 가면서 PR에서는 PR 회사대로 또 다른 영역을 흡수해 나가면서 점차 다른 그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는 또 조금 지나면 바꾸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면 결국은 이제 이 타겟층, 소비를 많이 하는 층이 MZ세대로 집중이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MZ세대가 디지털에 굉장히 좀 프렌들리하고 이 소비를 이끄는 그런 주력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모든 그 광고 커뮤니케이션 PR 뭐 PT가 거의 포커싱이 이 MZ세대 중심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제품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더 젊은 세대인 젠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전략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뭐 젠지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분들도 역시 이제 디지털 프렌들리하고 역시 이제 콜라보레이션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그런 타겟층이기 때문에 점차 아까 그런 두 가지 전제 사항은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컨텐츠를 한 네 가지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역시 익숙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지금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유형의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팝업 스토어입니다. 저희가 KPR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심사를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뭐 한 80개 대학 한 400명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제안서를 낼 때마다 팝업 스토어를 안 넣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전형적인 이 마케팅 툴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학생들이 팝업 스토어를 많이 이렇게 제안서에 넣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뭐 클라이언트 제안할 때 경우에 따라서 이제 팝업을 넣긴 하는데 어떻든 그 과거에 없던 방식들이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 와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가로수길이라든가 강남역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형적으로 그렇게 팝업 스토어를 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연남동, 뭐 익선동, 성수동 해갖고 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 플레이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팝업 스토어가 좀 확산이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디올의 그 성수 팝업 스토어입니다. 그게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디올 브랜드 75주년으로 해갖고 패션쇼를 하고 거기다 이제 임시 매장을 설치를 해갖고 처음에는 이제 그 매장에서 물건을 팝업 스토어가 늘 그렇듯이 이제 매장에서 물건을 팔고 이제 그 후에 카페를 계속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일종의 팝업 스토어 개념으로 설치한 게 브랜드를 약간 익스텐션을 해갖고 브랜드를 계속 유지해가는 쪽으로 그 카페나 이 패션 매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레스토랑 디올을 통해 갖고 다시 디올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팝업 스토어를 하는 게
브랜드 체험을 통해 갖고 소비자와 직접 만난다 이런 개념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 이런 뭐 인스타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유명인이 방문을 해갖고 뭐 자기 홍보 앰베서더라든지 이런 사람이 방문해갖고 그 사람들 이런 팝업 스토어 또 뉴스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 일종의 정보의 발신 기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는 뭐 많았습니다. 이제 동서식품에서 과거에 보면 모카 책방이니 뭐 사진관이니 그 카페니 해갖고 모카에서 시리즈로 해갖고 이제 그 동서식품의 그 브랜드 홍보를 하는 그런 그 것들을 과거에 해서 굉장히 그 언론에 SNS 바이럴이 많이 됐었고요. 지금 이태원에 이제 제1계획 앞에 가면 구찌 그 레스토랑이 생겼죠. 구찌 오스테리아 매장이 생겼는데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2달이 다 예약이 돼 있고 이제 지금은 그 한 말일날 뭐 이렇게 해갖고 2달 전 예약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 보니까 원래 오스트리아라는 그 홈페이지하고 해갖고 쇼핑몰 뭐 이렇게 해갖고 매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해외에.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번에 처음 들여와갖고 그냥 매장이 있으면서 옆에 이제 그 식당을 차려갖고 역시 이제 브랜드를 익스텐션 하면서 사람들의 그 체험 공간을 좀 넓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최근에 저도 이제 파리 이 생제르맹 그 팝업 스토어가 한국에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미국 저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EPL 쪽 많이 응원을 하고 그래갖고 파리 구단이 이 팝업까지 하는 것이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 체험을 하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걸 그 이제 확산이 되면 정식으로 이제 매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팝업 스토어가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뭐 ESG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ESG에 인바이런먼트 빼고서 뒷부분은 사실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CSR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더 관여할 부분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사노피라는 제약회사입니다. 사노피 아벤티스가 이제 아토피 제품을 치료제를 내는 데인데 이 제약회사들이 이제 광고라든가 홍보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약품인 치료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그 의사 처방 없이 뭘 하고 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회사들이 CSR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노피에서도 그러면 아토피 환자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좀 공감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자. 보통 이게 가려움증이라고 해서 생각해 갖고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알려주고 빨리 치료를 받게 하고 가족들이 그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자 해서 치료한 캠페인이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이제 강영호 작가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김혜수라든가 최진실이라든가 사진 찍고 과거 대통령들 사진 또 찍었던 작가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종혁 교수가 강원대 계신데 라우드라는 이제 공공소통연구소, 그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데하고 저희가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우드라는 그 공공소통연구소가 나름대로 이제 공공소통 영역에서 그 약간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고 또 강영호라는 작가 그래서 이제 그런 공적 영역을 해갖고 세바시라는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물론 이제 세바시에 저희가 이분들이 나가서 실제로 이제 그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지만 강영호 작가가 이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또는 이 사람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자체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세바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출연을 해갖고 뭐 도달수라든지 조회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작년 말 자료갖고 올해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겠지만 어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요 한 분, 네,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정원희 씨가 정원희 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한테 아토피에 대해 설명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저를 모르거든요. 제 병의 원인은 그냥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병이다. 아토피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사실 진짜 외로워요.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맨몸으로 부모님한테 이렇게 안기는 게 가장 그리워요.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소한 꿈은 생산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 세 번째 캠페인은 이제 유튜브 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건데요. 어, 여러분들 박막래 할머니 잘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분이 이제 되게 유명한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굉장히 이제 이 조회수도 많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 수잔 보이츠키라는 그 CEO가 한국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외국의 CEO들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 뭐 기자회견을 하고 정보 관계자들을 만나고 뭐 스태프들하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PR 프로그램들을 보통 많이 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이 CEO는 매체가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매체가 있어서 자기 매체를 활용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어 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끝에 그러면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자. 근데 그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유튜버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막래 할머님을 만나게 하자. 근데 그냥 만나갖고 뭐 인사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뭐 요리를 그러면 한국 요리 뭐 이런 거를 가리키면서 서로 뭐 앞치마도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갖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네 채널이 유튜브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리면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이런 거를 보고 뭐 유튜버가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로 보면 약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누렸느냐면 이 언론에 이 수잔이 전혀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수잔이 왔다고 보도자를 낸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수잔이 와서 영상을 올렸다. 박막래 할머니를 만났다. 이런 짤막한 그 언론 고지문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이 유튜버를 찾아갖고 들어와갖고 유튜브를 다 보고서 스스로 기사를 작성해갖고 이제 한 60여 주요 매체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되고 그걸 보고 이제 뭐 각종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퍼나르고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보통 때 같으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보도자를 낸다든지 해갖고 기업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소비자와 만나는 플랫폼을 선택을 했지만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이 경우에는 자기들이 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해서 새로운 유형,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그 CU라는 그 편의점 브랜드가 있는데요. CU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에 매장이 많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편의점이라는 데는 굉장히 그 민감해 갖고 새로운 제품들이 수시로 바뀌고 또 편의점에서 PB 제품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광고를 여러분들이 보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편의점은 디지털 그 채널을 통해 갖고 그런 새로운 제품들을 그 새로운 많이 나오는 제품 중에서 일부를
디지털 채널로 소개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약간 코퍼레이트성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편의점 그 업계의 그 접근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그 CU에서 접근한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이제 플루타콘이라는 그 사실 그 AI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데 일종의 AI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플루타콘이라는 그 여러 가지 그 인물을 여러 가지 유형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그 시나리오 멘트를 입력을 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그 플랫폼이 이미 있어요, 인터넷에. 물론 지금 이제 AI도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갖고 저희가 어떤 원하는 메시지, 원하는 뒤에 배경 이런 걸 하면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마치 방송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아나운서 유형을 해놓고 저희가 선택해서 들어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아나운서가 읽는 것처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플루타콘이라는 그런 그 어, 가상의 인간을 통해 갖고 MBTI 형태를 따라서 사람들이 매장에 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이거를 이제 시나리오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그 온라인에 업로드 한 건데 이거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중간에 잠깐 제가 자르겠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See you gaja. 이응 오사오시요 시유입니다. You go 2+1 yinday nanamakole? Hello? Yeah. Why? You go gachi makal ganya go. 2+1. Agure makjit. Yang yi jam man ne? Da hap shisal maji. Mansam chan gu back one. 네. 지금 이제 발음이 어눌하게 나오는 게 일부러 이제 이 플랫폼은 발음이 저렇게 어눌하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고요. 다른 플랫폼에 이제 들어가면 정식으로 아나운서 목소리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지금 많이 이제 그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황하게 컨텐츠에 이제 전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의 뭐 새로운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PR의 미래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광고와 PR 사이로 그냥 이렇게 보면 그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광고 교수님들, PR 교수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약간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광고가 워낙 오랫동안 이제 큰 영역으로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주도를 해왔고 PR은 이제 작은 영역이긴 한데 어떻든 접근하는 처음에 그 관점은 뭐 많이 다르죠. 그래서 미국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광고 정의 중에서 좀 이렇게 차별화를 낼 수 있는 정의를 하나 뽑아왔는데 미국 광고 대행사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품 판매나 용역의 이용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료로 전달하는 이체 행위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고전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WPP 이게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제가 하나 어서 가져왔는데 WPP 회사가 뭐 수백 개잖아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시작은 이제 광고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이 안에도 PR 회사만도 4개, 뭐 디지털 회사, 조사 회사 해갖고 엄청난 회사들을 해갖고 WPP라는 회사 그 그룹 관점에서 보면 다 이제 자기들이 모든 영역을 다 커버를 해갖고 일을 하는 그런 그 형태로 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회사에서 내부에 여러 가지 부서를 갖춰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그 대형 광고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렇게 사업 영역에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 WPP를 광고 회사, 뭐 제일기획 같은 데 광고 회사라고 지금 정의를 안 하잖아요. 다 이제 그런데 이제 PR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올 작년에 저희가 PRF 회장을 맡으면서 PR의 정의를 다시 해보자 해갖고 그 숙명여대 조삼석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제 교수님들 몇 분, 업계 몇 분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 이제 학회에도 발표를 하고 그래서 PR의 개념을 좀 이렇게 다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 형성, 쌍방향 소통, 관계 형성, 유지,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특히 이제 관계라는 게 전통적으로 PR에서 관계를 가깝게 가게 하는 그 부분에 이제 중점을 뒀는데, 어떻든 사회 속에서 어떤 기업이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 이번에 초점을 더 맞췄고요. 특히 이제 PR도 아까 광고도 그렇지만 제가 그 구글에서 가져온 표인데 보면 PR도 이제 뭐 과거에 요 제일 앞에 있는 미디어 릴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전통적으로 보면 PR의 영역이었지만 지금은 뭐 스페셜 이벤트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위기 관리, 뭐 크리에이티브 리소스 개발, 마켓 리서치 등 다양한 영역에 실제로 많은 PR 회사들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확장은 되고 있지만 이제 2002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스하고 로라리스가 이제 광고와 PR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굳이 보여드리는 게 이게 너무 2002년이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면. 그래서 이 영역에 이걸 광고와 PR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벌써 한 3분의 2는 틀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벌써 막 이게 혼용이 돼가고 모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교수님들 입장에서 보면 PR의 영역, 광고의 영역에서 이제 어떤 정의라든지 전통적인 그 연구에서 보면 어떤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현업 입장에서 이 표를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여기서 결론은 영역이 이제 많이 허물어지고 결국은 이 통합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어,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관점, 시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PR 전문가라고 불러주시고 어떤 분들은 저를 이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제일기획에서 만약에 비즈니스 돈을 버는 관점에서 보면 돈을 버는 관점에서 보면 PR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기획에서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순수하게 PR로 벌어들인 돈은 한 10%, 15%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PR적인 시각을 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했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PR이지만 여기 이제 광고를 하시는 분 또는 뭐 디지털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디지털적인 시각으로 이 전체를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동년 홍대 교수님 올해 이제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 장동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시지만 굉장히 보는 시각이 넓거든요.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지만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 집이 그 가게의 물건이 어떻게 타겟이 누구고 어떻게 저기 프로모션의 툴이 뭐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넓은 영역을 항상 고민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영역에 있든 간에 그 자기 영역을 주도적으로 하되 이런 다양한 시각을 가져가는 게 결국 통합적 솔루션의 접근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제일기획 있을 때 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게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이제 남아공 월드컵 직전인데 삼성이 이제 스폰서가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엠보시 마케팅 같은 걸 한 건데, 중요한 건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는 수십억 되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그 광고팀으로 가지 않고 저 밑에 있는 PR팀으로 이 프로젝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4개국이 그때 이제 메인 시장이었는데 메인 시장을 대상으로 해갖고 핸드폰을 파는 프로젝트인데 PR 담당자에게 그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나중에 배경을 좀 얘기를 듣기로 했지만 아프리카가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는데 우리나라는 그 오랫동안 그런 작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정서가 그렇게 뭐 프렌들리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PR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4개국에서 축구 월드컵이 있으니까 축구를 해서 아프리카 애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대회를 열어주자는 게 이제 기본 컨셉이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축구 캠페인을 한 거고, 당연히 이제 이때 핸드폰 론칭을 하는 거였고, 뭐 축구대 기자회견, 축구대 시상식, 언론의 보도자료, 그다음에 라디오에 이제 이 핸드폰 응모하면 뭐 주고 뭐 이런 라디오 프로모션을 했고요. 5개 광고. 그다음에 딜러들한테 핸드폰을 많이 팔면 모집해 갖고 삼성에 이제 첼시가 삼성에서 첼시를 스폰서를 하고 있으니까 첼시 경기를 구경을 보내주겠다 해갖고 딜러 프로모션도 하고 홍보대사 뭐 이런 것들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R적인 시각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리드해갖고 PR적인 색채가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아프리카 시장에서는 맞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런 부분을 저희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맡긴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이 어느 부분에 있던 시각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KPR에서도 사실 이제 KPR이 오랫동안 리거시 PR 회사로 그동안 명성을 많이 쌓아왔지만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다만 KPR이 PR 회사였기 때문에 PR을 중심으로 해갖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시해야 된다 해갖고 저희가 이제 웰컴 투 KPR 에비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저희 PR협회에서도 이제 제가 작년부터 한 2년 맡아갖고 여러 가지 일을 해오는데 이제 KPR PR 피플 토크라는 걸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강영호 사진가, 그다음에 그 영화 부산국제광고제 김동호 이사장님, 그다음에 그 율촌의 변호사, 그다음에 최세정 교수 메타버스, 그다음에 OTT를 제작하는 이 SBS 드라마 본부장님 출신입니다. 지금 OTT를 넷플릭스하고 계약한 분이고요. 또 우리 국제광고제 깐느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대표님이고요. 그다음에 MCN 대표, 그다음에 IOC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윤광로 의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분하고 이제 PR의 교수님들, 대표님들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이런 시리즈로 토론을 하고 저희가 이제 뭐 뉴스 자료를 배포를 하고 해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게 PR 홀로서기로 해갖고 뭐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분야하고 공통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간의 접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장님이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회사의 창립 이념이 지금도 PR이 사회의 선을 추구하고 공익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게 창립 정신이고 지금도 그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은 PR 회사들이 PR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치는 지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홀로서기는 힘든 시대입니다. 기술 혁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이고 또 매체가 엄청 많아졌고 소비자 목소리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PR은 누군가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같은 디지털 드리븐 콜라보레이션 이런 시대에서는 크리에이티브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만들어서 가는 게 저희 PR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노력해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는데. 이거는 오늘 들은 그 내용들이 되게 교수님들한테 와닿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은 요새 콘텐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PR의 미래, 뭐 PR뿐만 아니라 뭐 광고, 뭐 마케팅의 미래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보면은 특히나 이 학생들 받아야 되는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학생들의 그 진로에 대한 것들을 상담을 해주시고 열어주실 때 그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 그 김조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혹시가 아니라 질문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의견 주실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시작을 하셔야지 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 사회하시는 최홍 교수님부터 먼저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아, 제가요?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또 이게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그런 거 콘텐츠에 대한 얘기들 아마 김조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학생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콘텐츠 그래도 이 PR 그 전략적인 사고 같은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들 미디어 플래닝을 어떻게 하고 그 타겟팅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저께 이제 무슨 이제 학회를 갔었는데 발표하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새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기 텍사스에서 무슨 연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요새 뭐 콜라보레이션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에 이제 디지털에 관련된 것들 특히나 어저께 관련된 것들은 뭐 요새 AI라든지 뭐 알고리즘 뭐 그리고 다양한 뭐 데이터 서비스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우리 PR 하는 사람들이 PR 하는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 이 직업에 대한 위협이 있지 않은 콜라보레이션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특히나 뭐 PR에서 그 광고에서는 크리에이티비티를 되게 중시하고 그런데 이 크리에이티비티도 알고리즘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계가 만든다라는 거죠. 디지털 기술이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또 플래닝하고 그걸 또 그거 프로모션 하는 것들도 다 기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연구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PR하는 사람들이나 광고하는 사람들 이런 소통업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잡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사실 그냥 최근으로 요즘에 KPR에 들어오는 인력들은 학생들이 일단은 경쟁률도 되게 높아지고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사실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이제 기술로 이제 대체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많아지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보도 자료를 AI가 썼다고 그래갖고 옛날에 매경 MBN에서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MCN이라든가 이제 플랫폼 기업하고 기존의 광고 PR 이런 회사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들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제 전체 브랜드 전략이라든지 어떤 매체 타이업이라든지 뭐 분명히 그 앞단에 전략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제 그거를 어떤 부분은 기술로 그걸 대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나중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단계를 결정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지금 AI로 대체되고 많이 하지만 아직도 저희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사람들이 그, 직접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요새 뭐 학생들은 뭐 옛날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른 커뮤니케이션 업계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PR 분야는 코로나 때도 아마 모르겠으면 작은 회사들은 조금 타격이 있는데 중급 이상의 기업들은 그래도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쪽, 디지털 쪽 이런 쪽으로도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수요들이 조금 PR 쪽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동향을 제가 확신은 몰라갖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이 PR 회사가 작년에 잘 됐다라니까 제가 이렇게 기분은 좀 이렇게 안심이 되네요.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김병희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특강 잘 들었고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차익원 회장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후반부 쪽에 이 광고와 PR의 접점, 뭐 경계 이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브랜드 저널리즘이라든가 또 여기 핑거 콘텐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어디까지 광고이고 어디까지 이제 PR이냐 생각해 보면 우리 전공자들 입장에서 나는 광고 전공이다, 나는 PR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뭐 PR이 필요할 때는 PR을 쓰고 광고가 필요하면 광고가 쓰고 다 일종의 전략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그 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PR에서 그러니까 광고에서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용어를 쓰고 PR에서는 공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하고 약간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R에서는 그동안 공중관계성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광고와 PR이 계속 그 과거에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같이 오버랩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학자들이 그러니까 광고와 PR의 경계를 좀 어떻게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가 중첩되고 어디까지가 광고고 어디까지 PR이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그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 아니면 가장 중요한 척도 이런 게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아이고 되게 요-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김조 회장님. 요- 예, 예. 제가 교수님한테 드려야 될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일전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이제 이정효 교수님이 출연을 해서 네. 그때 이제 뭐 PR이 뭐 우위에 있다 이제 그런 광고는 뭐 약간 기능적이다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셔갖고 이시은 교수님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한번 이렇게 쭉 쓰신 거를 제가 한번 재밌게 봤는데 사실 저 김명희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이정혁 교수님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 PR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네. 나는 기능적으로 저 디지털을 활용하고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사실 아까 이제 광고를 이제 그 소비자하고 이제 공중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사실은 정부 광고들을 보면 정부 광고들이 꼭 소비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 공중 뭐 특히 선거 그렇죠. 광고라든지 정책 광고 네, 이런 것들 보면 다 공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PR에서도 또 역으로 보면 PR에서 이제 마케팅 PR이다, MPR이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은 PR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예전에서 전통적으로 있던 개념으로 보면 세일즈 프로모션에 가까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PR적인 영역에서 저는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마케팅 PR이라는 용어도 이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갖고 그 PR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그렇게 그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PR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 관점이라든가 대행사 관점에서 보면 비즈니스를 하는 축에서 그게 적합하다고 보면 클라이언트한테 충분히 그게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고 네. 다만 제가 이제 PR을 오랫동안 해왔고 PR에서는 관점에서 그럼 경쟁 PT를 한다. 그러면 다른 만약에 광고 회사나 이벤트 회사나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광고 회사하고 똑같이 광고 갖고 경쟁을 해갖고는 뭐 우위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PR적인 관점으로 뭘 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같이 연구를 한다면 저 의향이 있지만 제가 뭐 혼자 그 대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공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이어서 좀 한 가지 더 여쭈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광고의 정의가 과거에는 아까 이제 페이드냐 뭐 유료냐 무료냐 이제 그런 차이 말씀 이제 하셨듯이 그런 걸 떠나가지고 과거에는 어떻게 많이 알리느냐에서 이제는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게 하느냐로 광고의 정의가 지금 미국에서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사실 거의 PR과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최근에 내가 어떤 미국의 무슨 자료 보니까 그렇게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게 하느냐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단어를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PR에서 왜 공중관계성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퍼블릭 릴레이션십이라고 해가지고 공중관계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쩌면 이제는 그 우리끼리 광고와 PR의 동반 관계성을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동반 관계성이라는 워딩을 좀 한번 쓰고 싶은데 이 컴패니언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광고와 PR끼리의 동반 관계성 그런 거를 우리들이 좀 모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그 회장님 강의를 듣고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수님들 만날 때마다도 항상 이런 얘기 나누고 어디 이제 프레젠테이션 들어가면 아니 왜 PR 회사가 이런 영역에 들어와서 PT를 하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이제 저희 KPR이 무슨 일 한다고 그러면 아니 거긴 PR 회사 아니냐고 그런 이제 말을 많이 들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광고 영역에 그런 걸 고려하면서 이제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제안도 하고 해서 네. 그게 어떻든 학문적인 틀에서 뭐 그런 용어를 하나 만들어 갖고 저희가 좀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콜라보를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이런 거를 한번 모델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보니까 PR과 광고의 동반관계성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광공밖에 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광고학회에서 얘기하기 힘들 거고 얘기하기 힘들 거고 사실 그래서 이게 광공학회의 장점이 되겠죠. 예, 다른 혹시 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좀, 네. 예. 저는 좀 굉장히 실질적인 걸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과 졸업생 중에 PR 회사로 취업한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럼 PR 회사에서 취업하려면 도대체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사실 학교에 있다 보면 아이들 취업시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도 되고 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역량을 주로 많이 키우는 게 가장 PR 회사에 적합한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전통적인 PR 회사 개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글쓰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사 이제 나가는 우리가 이제 언론사가 뭐 아젠다 세팅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아젠다 세팅이 되는 기본 자료를 다 이 PR에서 직원들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획 아이디어 앵글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글쓰기하고 이제 저희 KPL 같은 경우는 애국계 클라이언트가 많아갖고 이제 영어 능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국내 클라이언트도 많아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디지털 쪽들을 워낙 많이 해갖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도 한 50%가 넘고 또 이 언론 대응하는 쪽도 그 언론사들이 디지털 플랫폼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 갖고 결국은 언론 쪽에 하다 보면 디지털의 이제 채널이라든지 그걸 모르면 학생들이 굉장히 좀그 초반에 이제 그걸 힘들어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입사를 하면 일단 디지털 영역이 많아지니까 그 찬스도 더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해봐갖고 너무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쏠려 있지 않고 제가 이제 그냥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거 말고도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제 나름대로 통찰력 같은 거라고 그러는데 좀 사람 됨됨이가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야는 아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10년 후에 너 뭐 할 거니 아니면 PR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두 질문에 제일 답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성이라든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테크니컬하게 보면 이제 PR에서들이 이 글쓰기 능력, 그다음에 이 디지털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외국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영어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보고 있죠. 네네. 그래서 네. 저희는 대부분 이제 그 학생들을 대학교 졸업한 애들을 바로 안 뽑고 대부분
학교 때 이제 인턴으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턴을 6개월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는 무조건 휴학하지 않으면 거의 인턴을 할 수 없게. 그래서 그렇게 인턴을 한 친구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1 이런 정도를 거의 이렇게 채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많이 해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해갖고 뽑는다고 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졸업 유예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 인턴으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또 선생님들 그 학생들 나가기 전에 그 트레이닝 시킬 때 10년 후에 뭐 할 거니 이런 질문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저도 하고 있는데. 네, 다른 혹시 질문 아까 박한나 교수님 잠깐 그거 하셨는데 질문 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한나 교수님. 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그 대표님께서 또 강의하시는 중에 박막내 할머니와 이렇게 콜라보한 사례를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이번에 그 박막내 할머니의 그 손녀의 예비 남편이 과거에 올렸던 좀 여성을 희화하고 뭐 좀 비상식적인 그런 게시글들을 과거에 올린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면서 구독자가 갑자기 몇만 명이 구독을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리면 이게 사실 그 같이 콜라보한 브랜드에 상당한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제 사전에 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뭐 그 손녀의 예비 남편까지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요즘에 콜라보를 많이 하는데 이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선정된 이후에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이런 것들에 대응을 사전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업에서 그리고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옛날에 광고 모델도 하고 마찬가지였거든요. 광고 모델이 이제 뭐 빅브랜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저기 뭐 마약을 했다든지 무슨 스캔들 같은 게 나오면 그게 이제 광고를 뭐 내릴 수밖에 없고 막대한 제작 비용이 이제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형 광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조사를 좀 되게 면밀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게 다 걸러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광고를 내린다든지 뭐 후속 그 새로운 이번에 이제 송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뭐 스캔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걸 광고했던 회사에서 아주 발빠르게 그래도 바로 이렇게 해갖고 교체를 해서 대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나면 바로 이제 그 저기 광고 뭐 그동안 했던 캠페인 이런 걸 내린다든지 아니면 후속에 다른 캠페인을 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데 유튜버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회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유튜버들 교육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 사전에 이제 그 콘텐츠를 쭉 봐갖고 그 콘텐츠에서 이제 자기네 회사하고의 뭐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검토하기도 하는데 역시 이제 유튜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 그 사후 그거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그거를 사전에 이제 위기관리 매뉴얼 형태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전체 매뉴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요새는 꽤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 어떤 그 사건 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는 뭐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 회사에 이제 위기관리 팀들이 있어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서 뭐 회의를 해갖고 하루 만에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전략을 짜든지 해갖고 그런 대응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먹방 유튜버 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먹방 유튜버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봤더니 뭐 제품은 바뀌었는데 가격은 뭐 비싸게 받더라. 제품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가격은 비싸게 받더라. 이래갖고 막 올렸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기 점에서 본사 지침 온 거를 모르고 가르치지 못하고 해갖고 일어났던 건데 그거 같은 경우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기업에서 바로 사과를 하니까 그 먹방 유튜브가 그 콘텐츠를 완전히 개비해갖고 이 회사가 이렇게 해줬다고 오히려 좋게 이렇게 반응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물론 이제 유튜브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래서 기업에서 나타나는 그런 위기 상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매뉴얼을 기업에 따라서 당연히 준비하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 이제 그런 매뉴얼을 하지 못했을 때 컨텐츠를 제가 보기에 드롭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후속에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을 해야지 그 자체의 데미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걸 감사합니다. 대체하기 위해서 요새 AI를 많이 하려고 하죠. 맞습니다. AI를 가상 장치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예, 그런 것들도 그, 있겠네요, 예, 사실. 예, 예. 예. 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아볼까요? 저기 보니까 김희성 교수님 환하게 웃고 계신데 지금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유정숙 교수님 계신가요? 아까 서재가 아주 그거였는데 잠깐 자리 비우신 것 같네요. 있습니다. 네네. 열심히 잘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김 예. 회장님. 아, 네, 어,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네, 질문은 없고요. 네. 어차피 우리가 뭐 경계라든가 PR과 광고의 뭐 경계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어차피 기업의 마켓쉐어를 올리고 뭐 요즘에는 거의 퍼포먼스 거가 바로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거가 요청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미지업도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클라이언트든 아무튼 기업이든 시대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융합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네. 계속 하나씩 모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컴패니언 릴레이션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 관련된 세미나도 이제 조만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오늘 장시간 동안 거의 이제 1시간 반이 넘게 지났는데 장시간 동안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김주호 대표님, 김주호 회장님 그리고 또 이 자리 준비해 주신 차영란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광공박해 컨텐츠가 만든 소통의 힘 PR의 미래 관련 특별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